그 박사님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본 게 아무래도 또 국민주의인 삼성전자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수출주로 반도체를 또 언급해 주기도 하셨고 네. 그 삼성전자는 좀 앞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은 주식인지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년 보면 뭐. 아 그래요? 예, 근데 올해 하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환율. 예, 그것도 있지만 환율은 좋은데 반도체 수출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램 그쪽. 이게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서버까지도 그렇게 올해는 하반기에 전망이 밝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그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반도체 수출 단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뭐 굴이나 또는 옥수수 콘이나 혹은 WTI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예, 차트 흐름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커머디티들의 특성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콘이나 예, 그 옥수수나 굴이나 이런 게 고점에서 30% 이상 다 폭락한 거 아시죠? 예, 그런 패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일단 반도체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용 또는 농산물 쪽에 그런 가격이 패닉을 일으킬 정도로 폭락한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상당히 시장의 수요 위축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잘 사서 한 1년 기다리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시세감 나올 거라고 보는 쪽인데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고 물으면 좀 더 테스트는 필요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 아들놈이 갑자기 아빠한테 톡을 근데 아들이 톡하면 되게 반갑잖아요. 일본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이 톡을 하길래 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삼성전자 지금 살렸는데 어떡하냐고. 지난주가 이제 패닉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1년 동안은 열어보지 마라. 그 자꾸 계좌 쳐다봐봐야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아들에게 하는 조언이 진짜 좋은 일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샀어요. 그 녀석이 57,000원인가 그렇게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고. 그럼 뭐 돈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해 가는 거죠. 아드님이 20살이죠. 예, 이제 대학 2학년. 아 대학 2학년. 와. 올해로 만 20살이죠. 아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제가 증여를 해줬거든요. 아 네. 예, 그 저기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증여를 해줬죠. 그래서 그 녀석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네, 그 배당 받아서 다 그래요? 자기 용돈 쓰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되게 잘 주잖아요. 네. 분기 배당을 주니까 그거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대학 진학했다고 고모들, 뭐 이모들, 외삼촌이 용돈 주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번에 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아 홍진욱 박사님 아들분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예, 그럼요. 여러분 가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들 물려 계셔가지고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뭐 10만 전자에서 이렇게 될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일단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들의 특성은 이제 양은 냄비예요. 예,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를 한 2, 3년 주기로 반복하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들어가야 되고 또 반대로 누구나 삼성전자 이야기 할 때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저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에요. 저희 봅니다. 그 미국 인덱스는 코스피 말고 미국 주식 쪽. 그것도 하죠. 둘 다 합니다. 둘 다. 예, 코스피 200 TR, S&P 500 TR, 그러니까 TR이라고 해서 배당 받아서 재투자해주는 그런 상품에 주로 저는 전체 자산의 거의 한 40%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반반 합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주식이 더 사이즈는 크지만 계속 좀 팔고 있죠. 한국 주식이 더 많이 빠져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미국 주식 많이 빠졌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미국 주가는 그렇게 안 빠져가지고 미국 주식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사고 있습니다. S&P 500이 그 한국으로 그 살 수도 있잖아요. 기타형 ETF로요. 네네, 그럼요. 그거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거의 한 30% 고점에서 한 30% 빠져도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한 200원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한 17, 8%가 만회가 되니까 손실 나봐야 한 10% 정도. 근데 나스닥하고 그 필라델피아는 30% 그거는 20% 저기 이제 그거는 저는 안 하니까. 왜 그러냐면 특정 섹터에 대해선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주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이 기업이 좀 레버리지가 커요. 돈을 막 불태워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식들이라서 이게 경제 충격이 좀 약한 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삼으로써 한 30% 정도는 나스닥에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박사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댓글에 그 삼성전자가 정고점은 앞으로 절대 못 간다 이런 댓글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죠. 빠지는 것만 봤는데.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과거에도 봤을 때 항상 이 우상향하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였잖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래요? 아들 보고 길게 살아보죠. 보면. 예, 왜 그러냐면 기업의 주식이든 나라의 주식이든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고 안 그런 주식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기술 혁신이 계속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그 특허 출원 탑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IBM과 함께 세계에서 1, 2, 1, 2등을 다투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언젠가부터 이 세계 특허 출원, 세계 랭킹 1위, 2위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저도 거둘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10위권 안에 그것도 그 안에서 랭킹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10위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IBM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그러니까 발명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회사 2고 한 번은 IBM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고용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 번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높고 또 어떤 쪽에서든 새로운 수요 산업이 생기면 그쪽에 즉각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랭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기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면 시스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통신장비 회사였던 시스코가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만 해도 늘 10위 안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고 일본 기업들도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탑이었는데 점점 요새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중국 기업 중에서 화웨이가 또 탑 레벨에 있다가 최근에 제재받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그 안에 랭킹이 10위 안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만 있거든요. 그래요? 현대차도 그러니까 한 20위까지 보면 현대차, SK하이닉스, 또 LG화학,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기업들이 세계 20대 특허 기업들, 혁신 기업들 랭킹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인구로 보면 뭐 60억 인구, 70억 인구에서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겨우 많이 잡아줘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탑 랭킹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을 때는 세계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빽빽하게 있단 말입니다. LG전자도 또 예전에는 꽤 높게 있었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철수하면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탑 랭크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때는 혁신 국가인 거고 이런 혁신이 지속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쫓아간다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이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좀 투자도 안 하고 이제 좀 방심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시장의 표준이 되는 지금 전기차 산업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 내연기관에서 예, 내연기관에서 그래서 옛날에 내연기관에서 그렇게 잘하던 회사가 도요타라든가 BMW라든가 벤츠 같은 회사들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그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중국 회사들하고 저기 테슬라하고 그리고 저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그 세계 탑 5를 보면 특히 유럽 시장이 중요한 시장인데 친환경이니까 그 유럽 시장 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탑 레벨에 있는 기업이 폭스바겐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면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면서 판도가 확 바뀔 때는 준비 열심히 하고 신속하게 움직인 회사들이 이 판도를 뒤엎으면서 하위권에 있는 회사가 1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빚어지게 될 때는 판도가 바뀌고 지금 전기차 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세계 최강이었는데 지금 1위에서 5위 사이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예. 중국 기업들하고 한국 기업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배터리가 더 유리하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뭐 삼원계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가지고서 서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더 나아하고서 지금 계속 싸우는 중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면 이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파운드리는 좀 그 기술이 고착화되고 더 정교화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좀 더 개량하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키는 종류의 카이센이라고 부르는 개선 쪽의 기술들이어서 이런 게 벌어질 때는 1등 기업이 방심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나노 파운드리나 요 카이센 정도로 보시면 카이센이 아니겠나? 아직은 제가 그걸 알 능력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의 반응을 볼 때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요건 카이센 정도다. 그래도 뭐 그것도 기술 개선이고 그럼요. 또 기술 혁신에서 또 계속 그게 또 누적되다 보면 양이 또 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원체 싼 게 나와버리면 다 바뀌잖아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지금은 주어진 여건에서의 정보를 취합해 볼 때는 파괴적 혁신은 아닌가 따 정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술 혁신하는 기업은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 모아가도 괜찮을 것 그리고 같다. 한국 주식도 우리가 한국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여러분들 그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보시면 와 정말 뭐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만 혼자만 1등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그래요. 뭐 2015년 같은 경우는 LG생건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최상위 리스트에 있었고 2020년만 하더라도 바이오 기업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201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은행들 시총 엄청 컸었고요. 제가 다니던 KB 국민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2005년 가보면 조선사들이 전부 또 철강회사들이 태양광 회사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200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 또 KT 통신회사들이 최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일수록 고인물들만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고요. 계속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 어디가 다음 차세대 주도주가 될지 BBIG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 기후를 봤더니 삼성전자 하나만 1등이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는 끝없는 변화의 어떤 사이클을 본다면 일단 2020년 최상위 리스트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 그 주식 분야에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계좌를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좀 물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살 종목이 있는 걸 한 번만 보십시오. 살 종목? 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고객님이 저한테 오셔서 종목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3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40, 50개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백화점 투자. 예, 그런 투자를 하실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1억이 생긴다면 딱 10종목만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0만 원씩. 이 있는 종목 중에 살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망설이시더니 뭐 한두 개. 그러면 그 나머지를 다 팔아서 40개를 갖고 있으면 38개를 다 팔아서 그 2개를 사는 게 맞고 또 선생님 생각에 지금 1억이 생겼을 때 새로 사고 싶은 종목들을 향해서 그걸 배분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이걸 샀던 가격을 생각하면서 이걸 들고 있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서 정말 당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냥 놔둬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자파상이 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만 재점검하면 지금 이제 급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거래가 가능한 시기니까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고 재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돈을 투입 못하는 거는 손실을 확정할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왜 그걸 가져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 데가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옛날에 얼마에 샀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주가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매물이 나올 테니까.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보유 비용, 매몰 비용 뭐 둘 다가 다 작용하겠죠. 참 이게 뼈 아프기도 하고 참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종목 투자는 거의 안 하고요. 인덱스 투자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제가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면서 개별 종목 투자해서 수익을 이렇게 1년을 딱 정산해 보면 인덱스보다 이긴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조차도. 왜 그러냐면 이런 심리적인 어떤 비용들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서히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시간 공부를 경제 공부 또 책을 읽고 책을 쓰는데 더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꾸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또 뼈저리하게 깨닫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4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또 다음 올라갈 때 주도주가 되면 그렇다면 큰 수익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파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계속 그 잠수함 같은 종목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얼마에 샀느냐는 좀 잊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을 바꾸는 훈련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뼈를 때리는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위한 그 시청자분들과 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그 이제 주식에서 좀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네.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채권, 주식, 부동산 순서다. 채권이 제일 매력적이고 주식도 매력적이지만 채권보다는 덜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제가 연금, 국민연금 나오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사라고 그렇게 외치던 제가 이제 뜻을 작년 말에 꺾었죠. 왜 작년에 꺾었냐면 작년에 전국 집값이 2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2001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시장이 그 뒤에 조금이라도 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냐. 그리고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큼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없다. 여기에 또 금리도 인상되고 있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일단 저라면 돈 있으면 채권 사고 그래도 또 돈 좀 남으면 주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덱스를 사든 아니면 우량 수출주 쪽으로 투자할 때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좀 저는 좀 기다려라. 더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6%인데 집값이 6% 못 오르면 빠진 거죠 이미. 그죠?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 너무 심한 버블을 올해 좀 잘 달랠 수 있다면 못 오르고 보합 정도로 끝내면 올해 사실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정도 되면 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저는 별로 매력 없다.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한 번 사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세금에서의 혜택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매매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면 쉽게 매매하기 어려운 자산인데 일단 저는 향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뭐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건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치고 조금씩 진정될 때 한국은행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저 특히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한국은행 총재님 성향도 모르는데 이렇게 너무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올해 하반기는 좀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느낄 때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게 약간 좀 확 바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또 이게 항공모함 같아서 이게 천천히 변하고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전하면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빠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너무 순풍을 타고 항공모함이 좀 어떻게 보면 순양함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감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보실 때도요. 예, 그런 식의 종종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냐하면 소비재에서 투자재가 확 될 때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전세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랑 이자 비용을 따져보면 집 사는 게 싸. 이러고 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걸 소비재라고 필수재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작년은 전형적인 투자재화의 시장이었잖아요. 사면 먹을 수 있다.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아파트를 사줄 거야. 뭐 이런 기대로 사는 장이잖아요. 그런 장은 좀 몸이 가볍죠. 이게 확 바뀌죠. 그 박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식사하실 때 저한테 경매 공부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찬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찬스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매 시장이 아주 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들이 한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한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이 작년 말 올해 1월 초 정도만 해도 한 11억 5천이나 1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20%. 예,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매물이 없을 때는
낙찰받아 사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될 때도 있죠. 급등 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0억 밑으로, 그것도 9억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인가요? 예, 서울, 정말요? 서울 아파트.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약간 선행해요. 예,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좋은 바로미터라고 하죠. 이게. 유찰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유찰 신규에서 유찰된 건 이제 다음에 더 낮은 낙찰가율 가게 되니까 10%가 이렇게 낮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감정 평가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유찰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확 줄었어요. 낙찰되는 거래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오면 한 1년 사이에 보통 패닉도 한번 오고 그러거든요. 경매 시장에 패닉도 가끔은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 물건이 확 나오면 한번 확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경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서울 수도권도 경매 물건으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좀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 길게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쪽이니까 경기를 별로 좋게 안 보니까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그 경기에 민감한 경매 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뭐 9억에 사면은 사실 뭐 10억이 되든 11억이 되든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또 낙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그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뭐 서울 수도권 빌라, 소액 투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채가 아니라 막 10채, 20채씩 하시는 분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열등제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고 위험해지면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는 금매로 하면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동에 저 11억에 나와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10억 5천에 냈다.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나 이런 주택 쪽은 비교 대상 집단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덜 돼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2층이냐 3층이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또 몇 년이냐 어디를 보고 있냐 따라 다 다른데 유해 업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재개발의 속도인데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샀다가 만일 이제 지금 저 둔주처럼 둔천주공 사태처럼 저도 결국 뭐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이었으면 저렇게 트러블이 안 생겼을 텐데 뭔가 부정적 징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또 건자재 값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어떤 돌발적 이슈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라서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차라리 쉬지. 잘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만으로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꺾은 사람이라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서 먹을 거 없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던 사람이라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유튜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투룸, 쓰리룸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원룸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원룸으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피스텔로 가고. 예, 엄청 비싸요. 저도 뭐 투자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어서. 원룸 그런 쪽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파텔 쪽 투자나 이런 단가를 보는데 시세 대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1억짜리도 평당 1억짜리도 본 격도 나고 고급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가격에 사서 과연 얼마나 시세차익이 날고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분명히 약간 열등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구나. 시장이 그렇게까지 뜨거워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소액이라도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다면 뭐 지금 채권 사죠. 그렇죠. 굳이 그 부동산을 살 필요가 달러 있냐. 채권, 한국 채권 좀 사두면 굉장히 좋은 이자 레벨이. 그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그걸로 사실 아파트 갭을 산다는 건 지금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져야 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말한다면은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순서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코어가 올해는 버틸지 모르지만 그 세컨 티어 이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특히 작년에 급등했던 지역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히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2020년 좀 다른 게 그때는 진짜 뭘 사도 올랐는데 지금은 진짜 좋은 거. 네, 특히 또 2년 지나서 실거주 하신 분들은 세금 혜택 받으면 좀 팔 수 있잖아요. 비과세로. 네. 그런 매물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심리가 바뀌고 장세가 좀 바뀌면 정말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애초에 살 때 좋은 거 사야 되고 그걸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에 더 이렇게 뼈저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도움되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려울수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러 좀 분산해뒀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3%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44%인가 주식 들고 있을 텐데 그밖에 손실이 안 나다니. 아마 환차익이 엄청 나가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국민연금 스타일로도 좋으니까 전체 자산에서 한 30-40%라도 달러 좀 들고 가고 또 달러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그 박사님께서 달러 투자 강의 또 여셨잖아요. 예, 12강짜리인데 사실 뭐 제 책 읽고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 책들은 좀 어렵잖아요. 제 책은 좀 이렇게 정보를 꽉꽉 채워넣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제 책을 읽으면서 이거 쉬운데라고 하신 분은 안 봐도 되는데 제 책 읽으면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가 좀 쉬우니까 혹시 줌 같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Q&A 시간 그런 것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날짜도 잡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그럼 이렇게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달러로 또 어떻게 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